네, 단원별 빈출 문제 과정 이제 중개 실무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 실무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중개 실무편에서는 한 5문제 정도 내외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과목에서 15% 정도 내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유형들을 보면 개별적 중개실무편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일반적인 중개실무편에서는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이나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문제가 더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개실무 총설편 문제 보겠는데요. 428페이지 보십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중개실무 흐름의 절차로 옳은 것은, 자, 중개실무 흐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중개실무라고 할 때 이 실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업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플로우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서 중개계약을 체결함으로 중개실무의 과정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효과적인 중개 완성을 위해서 일정한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 분석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을 마쳤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판매 활동, 즉 중개 활동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를 소개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 조건 교섭을 통한 클로징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매매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상가교환 계약과 같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완성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것인데, 박스 내에서 보면 먼저 기억, 중개 의뢰 접수와 중개 계약 체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미음, 중개 업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업무 계획을 수립해야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나 시행착오의 반복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리을로 가겠죠.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분석 과정, 조사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리을의 조사 확인 단계를 마쳤다면 니은으로 갑니다. 중개 활동. 중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디귿 거래 조건 교섭과 거래 계약 체결까지 가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이로써 중개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사항에 나열된 순서가 옳습니다. 2번 문제. 우리나라는 외국의 부동산 중개 제도와 비교할 때 중개 계약의 불명확화, 비정형화가 특히 취약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 중 중개계약의 정형화 및 서면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 지문 쭉 내려가서 5항을 보시면 중개 업무에 대한 관주도의 통제가 강화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오히려 거꾸로죠.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 정형화되게 되면 자주 통제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관주도의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제도였었던 거고요.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3항 지문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능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1993년 이 법이 4차 개정될 때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도 하나의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도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은 언제나 계약 자유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거죠. 계약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현장 실무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은 일반 중개계약이 가장 보편화된 중개계약의 유형이 되는 거죠.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순가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항을 보시면 1항을 보시면 중개계약의 조직화와 능률화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계약이다. 그것은 공동중개계약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나 당사자 약정에 의하면 그에 의한다. 그것은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인 것이죠. 3항,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형태의 중개계약 역시 전속중개계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4항,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금지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은 중개계약이다. 중개계약의 유형 중에서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자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순가중개계약은 법정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개연성은 아주 높은 중개계약의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4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5항,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신속한 중개 완성이 가능한 것 역시 공동중개계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3항을 보시면 부동산 중개 행위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 중개이다. 설명도 틀렸고요. 결론도 틀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가 재산상 법률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죠.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것이 중개입니다. 그 매매, 교환, 임대차, 무슨권 설정 이전 계약은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그러나 그러한 부동산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양의뢰인들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양의뢰인들이 그러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 행위를 할 뿐이죠. 그래서 중개 행위의 대상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중개 행위 자체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보조적 사실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 보조적 사실 행위를 공인중개사법이 두 글자로 축약해서 알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문의 결론 부분으로 가보면 중개계약이 상사중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개를 구별하는 구별기준 중에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를 구별하는 구별기준이 있죠. 이 중에
상사중개라고 하는 것은 상인 간의 기본적 상거래를 알선하는 중개를 상사중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사중개가 아닌 중개는 다 민사중개인 것이죠.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땅을 팔거나 집을 사거나 방을 세를 얻는 걸 소개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상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중개, 상사중개 구별하는 구별 기준 중에는 민사중개에 속하는 거죠. 유의할 것은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 중개 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중개 활동을 하죠. 돈 벌려고 중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의 인적 지위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동산 중개 자체는 민사중개인 것입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박스네를 보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컴퓨터 등을 통해 상호 교환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중개활동이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의 형태로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거래계약을 완성시킨다. 자, 이런 중개계약을 일컬어 우리는 공동중개계약이라고 하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단독중개도 인정이 되고 공동중개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가 활성화되는 것이 이렇게 정보공개, 유통의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제도였었던 거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공동중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수단인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중개계약의 종류와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순가중개계약이란 중개 의뢰인이 미리 매도 또는 매수 가격을 제시하여 그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여기까지 순가중개계약의 의의를 설명하는 지문은 옳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순가중개계약의 체결 자체를 초과 금품 수수의 우려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자, 이 지문이 틀린 거죠. 공인중개사법 33조는 1항에서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모두 9가지의 금지 행위를 33조 1항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조 1항에 9가지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 중에 순가중개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가중개계약 체결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 언급된 9가지 금지행위 중 3번째 금지행위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가중개계약 체결 자체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가중개계약은 그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에 해당될 개연성은 매우 높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위반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라는 거 몇 번 출제가 되었었던 지문입니다. 8번 문제.
중개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2항 지문을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속중개계약서가 사용되지 않은 중개계약은 무효이므로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계약을 요식, 불요식으로 구분할 때 중개계약은 불요식행위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방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요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요구되는 방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요구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률혼 관계의 성립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혼인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아무리 많은 하객이 운집한 가운데 아무리 유명한 주례 선생님께서 성혼선언문을 낭독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안 했으면 법률혼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식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개계약은, 부동산 중개계약은 불요식행위인 건데요. 물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속규정 위반에 불과한 것이죠.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그 중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중개계약은 다 불요식 행위, 불요식 계약에 속하게 됩니다. 청약과 승낙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미 그 중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2항, 부동산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상인과 중개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자, 설명은 맞아요. 그러나 그래서 상사중개계약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중개를 상사중개와 민사중개로 구별하는 구별의 기준은 상인 간의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일컬어서 상사중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동산 중개는 상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중개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어서 상인보수 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사중개이면서도 유상계약이라는 점은 또 기억하고 계셔야죠. 부동산 중개계약이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이 체결될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중개보수 지불 시기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중개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계약 체결 당시 심지어 보수지불 여부에 대한 합의조차 없었다 하더라도 중개계약 체결되면 중개계약에서 바로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자, 중개실무 총설 관련된 문제 9문제 보셨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문제를 배치하진 않았는데 중개계약의 유형별 특징과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정도 유의해서 살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개실무의 두 번째 파트인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실무 부분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을 보시면 조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계략적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바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성실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어야 될 대상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조세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 설명하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한 그 종류와 세율을 설명하면 되지, 이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라든가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토지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항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 대장을 열람하였다. 대장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를 알 수는 없겠죠.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의 좌표의 연결이나 통상적으로는 도면이요, 지적도, 임야도상의 필지별로 획정된 선을 통해 경계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항 도로 상황 및 구체적인 지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탐방하였다. 그렇습니다. 도로 상황이나 구체적인 지세, 여기서 말하는 지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가파름, 경사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로의 상황이나 구체적인 지세는요, 지적 공부를 열람해도 알 수가 없는 정보인 거죠. 급경사지라 하더라도 지적도 도면상으로는 그냥 평면으로 보입니다.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정보가 될 겁니다. 2항이 정답이고요. 3항 지목, 지번, 지적 등의 물적 사항을 가장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열람하였다. 그랬는데 지목에 관한 부분은요, 물론 지적도로도 알 수는 있습니다. 지적도에도 임야도에도 지목이 약어부호로 전, 답, 대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지목에 관한 문제는 대장을 중심으로,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이나 대장을 중심으로 지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공부상 조사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목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공부상의 지목과 현황 지목, 실제 이용 상태가 일치하고 있는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중개 완성 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대상 물건의 표시란 중 지목을 기재하는 칸이 2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도 함께 기재해 줘야 될 항목인 것입니다. 그 다음 4항 토지의 면적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각 필지별로 확인하였다. 물론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로도 해당 토지의 면적을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는데요,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정보가 아니죠.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은 대장을 중심으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중심으로 면적을 조사하고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여러 가지 공적 장부들이 있을 수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 파일,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용계획 확인서 등등등. 그런데 어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관련된 공부상호 간의 기재사항에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부상 조사 확인 단계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때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서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되겠지만 이렇게 면적이나 지목이나 이러한 표시사항에 관한 불일치의 문제는 언제나 대장을 중심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인 겁니다. 5항 공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해야죠.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방금 언급되었던 도로 상황 또는 현황 지목, 건물의 건축 방향, 상권의 형성 정도 이런 것들 권리관계를 등기사항 증명서 중심으로 조사한다고 하지만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조사가 불가능한 권리관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분묘 기지권이라든가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라든가 혹은 유치권 같은 것들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가 없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정보들인 겁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의 1항을 통해 9가지가 나열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5항 취득한 물건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없었었던 겁니다. 5항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구체적 사항 9가지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건축연도 등과 같은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 있었었죠. 그 다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 있었었습니다. 그 다음 거래 예정 금액과 그에 따르는 중개 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내벽 도배 등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에 관한 문제, 그 다음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의 입지 조건에 관한 문제도 확인 설명해 줘야 될 사항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및 세율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4번 문제 부동산의 공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항 토지의 지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봐야 됩니까? 지목은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목에 관한 문제는 대장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서 법정 지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후일 현장 확인을 통해서는 대장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까지도 함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면적과 관련하여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을 기재한다. 면적과 관련하여 불일치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대장이 중심이 되어야 할 문제이겠죠.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토지의 경계와 관련된 판례로 틀린 것은 사항을 보시면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 또는 지적도와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런 주의 의무는 매수인에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선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없는 의무인 거죠. 부동산 거래가 수량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필지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는 필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일 부동산 거래가 수량 매매였는지 필지 매매였는지가 계약서 판독으로 불분명하다면 언제나 필지 매매로 추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와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한다.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만 설명해도 안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실무상 취한 조치로 틀린 것을 묻는데요. 3항을 보시면 건물의 기능상의 문제점 및 외관상의 구조와 특징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했다. 건축물 대장으로 알 수가 없는 정보죠. 건물의 지붕과 외벽의 주 구조라든가 건물의 건축법상의 용도 분류에 따르는 용도라든가 건물의 건축 연도, 이것은 건축물 대장으로 알 수가 있지만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 외관상 구조와 특징,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장 활동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 겁니다.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되는 정보인 거죠.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토지가 중개대상물일 경우에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 중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법으로서 대장상의 지목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지목이 불일치하면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합니까? 아니었죠. 대장상의 지목을 우선하여 설명해야 됩니다. 2항 지목을 정할 때에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나 1필지가 여러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각기 다른 지목이 부여될 수도 있어요. 공시법 시간에 1필 1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듣고 계시죠? 필지마다 하나의 법정 지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3항 지목은 용도지역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자기 소유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토지가 전이었는데 답으로, 답이었는데 대로 이러한 지목의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지목 변경 신청의 절차를 통해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3항이 정답입니다. 4항 건축할 수는 있으나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빈 땅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대지라고 한다. 물론 28가지 지목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 나대지라는 별도의 법정 지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지는 있어도요. 이거는 그냥 현장 실무상의 표현이지 법정 지목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5항 사방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의 지목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맹지라고 한다. 28가지의 법정 지목 중에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는 거죠. 그냥 현장 실무상의 토지의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3항이
옳은 질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관련된 문제 살펴보고 계십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